한양 조제 및 한양방 혁신 체제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공청회 대장으로 계시는 표창회 한의사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한의학계를 이끌어오신 원로 한의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실천 한의사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비장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금 저희 한의학계의 상황은 우리 민족 의학이라는 긍지에도 불구하고 보사정책의 부재와 또 포도에 의해서 저희 스스로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억건남선에 말려든 상태가 아니고 마지막 남은 민족 의학의 우리 한의학을 끝까지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엄숙한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우선 근본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확실히 된 후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학문을 일으켜 세우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 집행진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뜻이 함께 모여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학문을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일치된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자세는 곧 우리 후대에 또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주변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하여는 저희 스스로는 사고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갖지 못했던 저희의 자세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대장단 이번의 모든 뜻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의학계가 제일 요약하는 반전의 해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3월 17일 날 전혀 뜻밖의 회장에 당선된 후에 여러와 같은 우리 회원들의 한의학을 사랑하는, 한의학을 지키겠다는 그 끝없고 깊은 뜻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이미 한의사들은 지식 체계나 사고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집단에 속한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뜻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상대의 뜻도 한번 같이 들어본다는 큰 설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를 계기로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한의학계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일 전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법정에는 상당히 시선을 받는 프로에서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한약 철학은 한의사가 당연히 다뤄야 된다는 심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받은 심판을 승화시켜서 발전해야 하는 것은 저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를 위하여 저희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뒤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회원들한테 저희 실천 한의사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회장한테 여러 가지로 갖겠다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절대 잃지 않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한테 회원의 의무를 분명히 지켜라고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시대를 끌고 가는 성진의 자세로서 저희 집행기는 1년을 마감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세에 저희의 무한한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한의학은 영원할 것이고 또 앞으로 더욱 찬란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에 연사로 나오신 분을 과장님께서 소개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통정리를 잘 해야 시민 여러분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잘 될 텐데 더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소 진행 우리가 있다거나 익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탁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 전성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이사이시고 소비자 생활교육원 원장이십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 약사의 한방 처방 발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다음에 김학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유희덕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항공대 인사이시고 민족의학신문사 편집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박찬구 교수를 소개합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윤석용 선생을 소개합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강동 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용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과학부 편집위원, 언론이 입은 한의학 육종 방안과 약사의 한방 처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획상에는 몇 분 더 계신 걸로 되는데 현재 나와 계신 분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획기초 개정과
한강, 한양강 혁신 체제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박찬주 교수께서 시작했습니다. 보사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혁신 체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쉼없는 학문 연구를 통하여 보다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여 국민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교수로서 이번 공청회 기조연설자로 서게 된 것은 그리 마땅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당국의 무책임하고 자기 편의적인 정책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약사들의 이 집단 이주에 맞서 정의 수호라는 양심과 지성으로 본회하는 전 한의계와 우리 학생들을 미력이나마 돕고자 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당한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 민족 정신으로서의 한의학이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하에 어떻게 억압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 해방 후 양의학 중심의 국가정책 속에서 소외된 한의학과 이를 극복하려는 한의사들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 네 번째로 법률제도와 보사부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의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과의 상관관계를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에도 그 근본이 되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라 한의학의 학문적 특성이 드러나고 타 학문과의 구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그 응용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낳게 되고 나아가는 큰 도리어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양의학 의과대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의 이론과 한의학은 무엇이며 양의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의학은 동양고유의 철학사상인 음양오행설을 그 근간으로 하여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자연이 인간에 준 천연약품을 음양오행적으로 효능을 감별하여 양으로 인체의 음양적 조화를 회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은 음양의 차이에 따라 음병 양쪽으로 나눠지고 음병은 인체의 양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몸의 생리기능이 감퇴되고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상실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음식의 소화 등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적으로 나눠 본 것이지 절대적인 분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그 체질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한의학의 음양이나 오행사상을 직접 증상에 응용하기가 어려운 까닭일 것입니다. 본래 환자가 실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또 감기가 들려서 발열이 있을 때는 인삼을 함부로 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의학의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양의학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정의하고 이제 좀 기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기능적으로 보는 데 반해서 양의학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에서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의 주안점을 이런 세균 등의 그 이물질을 제거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증후의 기전, 즉 땀의 유분화든지 몸살의 정도, 오한 발열의 간신에 따라 인체 기능의 상태를 살피어 인체의 생리 기전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그것으로서 질병이 자연 치유되게 한다. 그런 것이 그 생각과 다른 것이죠. 즉 이것이 인체의 음양 편차를 조절하여 병을 고치는 한의학과 체내 이상 병균의 제거와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 투약되는 양약이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그 양약사들은 아무래도 그 근본 사상의 질병에 대한 관이라든지 인지에 대한 분간이 서양의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한약에 쌍화탕을 투여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발상으로 한약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자기들 세계를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괴이탕을 투여해서 인체에 양기를 북돋는다든지 이런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생약진의 관리자는 의약품이며 한약과는 전혀 다른 약으로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강요하는 약들은 거의 없으며 이따들과 한국의 선택과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약을 부여하는 또 국가시험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단히 요약한다면 한약에는 어떤 해박적 그런 조직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질병의 진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요. 질병의 진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인체 기능의 이상을 질병 진단의 근거로 삼고 서양에게는 해박적 기질의 이상이라든지 세균의 조직의 유무를 가지고 질병의 진단의 근거를 삼는다. 간파하고 한약을 없애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국가제도로서 한의사제도, 의사제도죠. 의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축질로, 의사의 축질로 일본 양의사로서 그걸 개최한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까지 의사라는 홀치까지 양의사들에 대해서 의사행으로 격화되고 자격도 한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한약은 완전히 폐지되고 학과고 서양의학, 그러니까 한의사를 채용하는 과거제도가 없어지고 대신에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학교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양의사를 양성한 것이죠. 한약은 존립의 길을 서게 됐습니다. 이에 전 한약에는 민족의학 수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의학교 관제후보 5년인 1904년 4월에 당시 시종 전이었던 장용준 내무원 위생국장 송철보 등이 주창하여 동계의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경비지 출혈을 끄자 고종께서 신이 사제를 틀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907년 헤이글 비자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임됨에 따라 동계의학교는 개보 3년 만에 폐교되기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일제의 한약 발생 정책에 저항하여 대한의사회 결석, 대한의사는 지금 말하는 우리 한의사죠. 동서의학 강습소 등을 개설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4년 8월 21일에는 일제는 의생균충마저 폐기하여가지고 민족의학은 법제상 완전히 독립을 짓게 되었습니다. 1월에 조선의사회를 결성하고 47년 12월에는 행림재단 농양대학원을 정식으로 인가받았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보건후생부 안에 의국과 약국과 보건관들관으로 한방부가 신설되므로 한의학의 재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7월에 정부 기후개표로 한방부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주류 행정을 양의사 출신이 전담함에 따라 해방조국에서도 한의학의 소외는 계속되기 이르렀습니다. 수입 품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건강 보정식품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약관에 지금 한약도 막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약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상과 약사협회가 주장하는 한약의 과학은 듣기로운 등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한방주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런 행위의 영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경악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시행 기준은 보상과 약사협회가 국민보건의료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한약을 단순히 약사의 이익수단으로 생각하는 데서 행해졌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말씀드리고요. 요약하자면 한약국의 재정이 아마 주관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한양방 이원 의료제도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양방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상호협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보건 양성에 그와 다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가 단순히 쌍방의 진료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 국민보건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료권의 상호 인정으로
양의사가 그 한의사와 같은 치료를 하고 한의사가 양의사와 같은 그런 치료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두 학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 학문적 기본 성격 발전관념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국가들은 각기 전공 계약을 설치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경제 제재 이전에 상호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가까워지는 국립으로 한방부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 자신을 선택이 아닌 것은 양방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이전된다든지 또 한방병원에서 양방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는 형편이니까. 또 독립시키고 동시에 법제도, 지방행정, 권리제도, 교육제도, 자격제도의 이원화를 실현했습니다. 더불어 현대과학식 시설을 중위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별도로 중도의 경제들을 운영해 사원지식을 개방하여 각각의 발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부부서들을 살피면 의료인으로서는 중의서의, 중서의가 있대. 중서의는 그 대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의가 서의를 좀 배우고 서의가 중의를 배우면 중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죠? 그것부터 이게 대학 간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정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본말이 저도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까? 약사제도도 중의학사, 서약사로 구분되며 중학사는 중의학원, 중학과, 서약사는 의학원, 약학을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약사를 할지라도 병원에서 의사의 보조로 약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대전의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국민의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점진 제재 이전에 학교교육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한인과대학과 양인과대학을 방문하고 상호 교과학을 개설해요. 먼저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은 한의학부를 제재하고 신안부 이상에 걸맞게 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한의사형사 제도 전문가를 공동으로 참여시켜 깊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비롯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양방감을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과대학에서는 한방에 대한 교육이 전만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현 체제하에도 협진한 훈련 공부를 일하지 않으며 국민보건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2시 반에 제드룸에서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가하실 분은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박찬구 교수가 하신 얘기를 뭐 요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민족의학은 순환시대의 순환을 같이 받았고 또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에 발전했다. 세종대왕 때 크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께서 법률가가 본 약사의 한약제도와 현행 의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반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만은 안 넣어줬습니다. 일반 발표하기 전에 이 일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끝나고 나서 금방 여러분들이 전부 질의를 하면은 진행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강연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앞으로 서면으로서 질의 사항을 내주시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강원대학의 공포학과에 재직 중에 있는 김학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발표 요지가 다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표는 원칙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제가 보충 설명을 가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몇 자, 5자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보기 앞서서 현행 한의사와 약사에 있어서 어떤 것을 문제로 볼 것이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볼 것입니다. 지금 먼저 문제되는 점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 및 약업, 기타, 친구 등에 관한 수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약업사의 관계, 친구사 등과 한의사 간의 법적 분쟁, 저 등이라고 한 것은 안마업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등의 법적 분쟁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사와 약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여겨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가라고 쟁점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또 조제의 기초로 삼느냐 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조제의 법적 기초로 되어 있는 처방전, 대한약전 등 공정서와 의약품집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한약전 등에 따른 조제 중 대한약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약을 조제한 것에 문제점은 없는가. 네 번째, 약사법 제37조 2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1년 9월 16일 선고한 90헌말 20 결정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냐. 다섯째, 현행의 의료, 의학, 의료유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측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법적 측면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순서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조, 22조, 23조의 조문만 가지고 일단의 소결론을 내려본다면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에게 조제권과 조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조제권에 있어서의 조제의 범위는 의약품에 대한 조제 하나, 두 번째는 한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이 두 가지를 현행 약사법은 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사는 무엇을 법적 근거로 해서 조제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첫 번째 문제의 결론을 보면 분명히 의약품에 대한 조제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의사 등의 즉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권은 현행법상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일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한의사 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협회들이 현행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의 문제, 그것과 어떠한 법으로 그 내용을 담아야 옳을 것이냐, 즉 해석론의 문제와 입법론의 문제를 구별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서 알겠습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의 태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 문제를 나누어서 접근을 해오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론을 등장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입법론을 등장시켜서 논리적 전개가 좀 미흡할 때가 많은 것인데 지금 첫 번째 문제의 결론은 현행 약사법 21조, 22조, 23조에 따른 약사의 조제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먼저 일단락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 약사가 근데 조제권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것을 조제의 기초로 삼느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2조에 의한다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즉 모법의 조제권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때는 한의사 등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의해서 조제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들이 조제를 할 때 뭘 보고 할 것이냐, 그것은 의사 등의 처방전, 대한약전, 공정서, 의약품 네 가지를 조제의 기초로 삼도록 현행 부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전국의 세무서장에게 이러이러한 과세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과세를 해라, 이렇게 행정관청 내부에서의 세무서장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은 각 세무서장들이 그 준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이번에 행정규칙은 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과하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명예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사항은 절대로 행정규칙에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이상 상수는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약제인 것입니다. 대한약제는 원약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재, 그것은 제1부에 속된 것이고 혼합 제재 및 제1부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약품, 그것을 제2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혼합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의 재료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것이 논의의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요새 용어를 제가 한의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이 한의 재료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혹시나 전문가들 여러분 보셨을 경우에 부정확하다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대한약제를 구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여러분이 이제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문제가 없죠. 공정선이든지 의약품직은 우리가 한약의 문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한약제는 문제가 되는데 약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한약전에 한약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약 조제권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한약전에 한약 재료를 규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한약전에 한약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한약 재료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제3줄과 대한약전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박한 지식입니다. 여기 보면 홍삼이다, 갈금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제 뭐 어머니가 근데 뭐 한약방 가서 한약 주시면 뭐 식전 대보탕을 준다면 저는 이제 식전 대보탕인 것을 한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삼이다, 갈기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한약의 재료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한의 재료란 말을 썼는데 혹시나 혹시 한약 전문, 우리 한의 전문하신 분들이 봤을 경우에 부정확한 하더라도 어떤 소박한 일반인으로 봤을 경우에 그 경험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제 방법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대한약전을 기초로 한약 조제의 근거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한약에 관하여 문외한이라고 보여지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허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권 또는 보건권에 대한 보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작품의 상태를 직시해 본다면 제 30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만 37조 2항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신문을 보니까 어느 협회에서 약사법 37조 2항에, 즉 약사법 37조 2항은 한약업사의 허가 문제와 지역 제한, 개업지 제한을 다룬 것인데 거기에서 약사의 조제, 한약 조제권을 헌법재판소가 긍정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합격했다 하더라도 내 모사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만 한약업사 개업을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조 2항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의사는 4가지 종류가 있지만 약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한약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한약 조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건 뭐 제 개인 생각에도 입법자들의 입법 취지를 추정해 본다면 한약사를 두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약사 대신에 약사와 보충적으로 한약업사를 둔 것입니다. 제가 사실상 헌법재판소 연구하면서 제가 이 사건도 일부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약업사에 대한 우리 약사법의 태도는 약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약사고시라는 자격시험을 보서 된 사람들이고 한약업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 것입니다. 한약업자에게 허가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 약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제한이 왜 한약업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냐? 그것은 한약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를 다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한약업자에게 대한 이러한 제한은 가능하고 동시에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일부 입장은 이 결정이 마치 약사에게 한약에 대한 조제권을 헌법재판소가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에는 헌법재판의 기초적 지식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판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A와 B가 100만 원의 금전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건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100만 원을 달라고 할 것이냐? 이유를 쭉 나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유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주장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의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 때문에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닌 쉬운 말로 다시 풀어서 써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약사법 30조 2항이 약사에게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유독 한약업자에게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아울러 개업지를 보사구령이 정하는 지역이 하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 시정을 헌법재판소에 구했던 것이 공무 연한 등에 있어서 한약업자는 약사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업자에게는 개업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개업지 제한을 왜 나에게만 하느냐, 한약업자겠죠. 나에게만 하느냐는 이에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개업지 제한을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못된다만 결론을 제가 지어본다면 첫째, 약사법을 제가 이번에 검토하고 본 결과 약사법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실제로 있었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속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주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누가 담당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사의 한약조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현 제도 속에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동시에 인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장한 바와 같이 약이란 적당한 경우에는 이루어올 수 있겠으나 그것이 조금만 더 또는 덜 이어도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득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그럴 것으로 사례입니다. 제가 앞에 있기에는 이게 시간 제한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명쾌한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모든 일이 성식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성식이라는 것은 건전한 사고를 가진 건전한 시민의 성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시민의 건전한 상식도 결론적으로는 이 법적으로 명쾌해져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이번에 법적으로 다섯 명께에게 발표를 해주신 분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의 이 일은 오늘 이 공청회는 국민 그리고 시민, 다시 말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소비자의 발표가 계시겠는데 그 전에 이 언론기관의 입장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수 이사께서